최대한 제가 쉽게 얘기를 좀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저희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죠.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클라우드의 고속도로에서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로 융합하는 혁명이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와 공공정보가 모인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충분히 소화를 해가지고 세상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키워드는 딱 3개네요.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정보. 1차 산업혁명에 우리 연결망이 철도였다면 2차 산업혁명은 고속도로,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4차 산업혁명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 기술 융합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러한 기술 혁명 중요하죠. 그런데 기술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갈등을 융합하고 제도 혁명이 문제인가? 자, 어느 게 문제죠? 답을 아시죠? 예, 답은 바로 이겁니다. 갈등 융합을 하는 제도 혁명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충돌하고 있죠. 데이터 쇄국주의와 데이터 균형주의입니다. 자, 데이터 쇄국주의 하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작이 안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19세기 오프라인 취업의 역사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 균형주의 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글로벌 선도를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만든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 지금 어느 정도냐? 민간 정보가 데이터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돌아가는 클라우드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 양에서 90%를 넘어섰죠. 자, 이 어마어마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수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여기서 거대한 유니콘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떠냐?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클라우드에 잘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규제로 막혀 있죠.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우리 정부의 자체 망을 클라우드로 포함했을 때 12.9% 높게 봐서 이렇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죠. 자, 이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유니콘들의 70%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죠. 자, 인공지능들이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도대체 IT 선진국이라는데 어떻게 될 거냐? 예, IT 강국 맞습니다. 지금도 ICT 발전 지수 1위, 블룸버그 혁신 지수 1위, 인터넷 접속률 1위, 인터넷 평균 접속도로 이런 우리는 하드웨어에 관한 IT 지수가 분명히 1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책 격차는 대략 저희들이 보면 6, 7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6, 7년 무지하게 큰 거죠. 더 큰 것은 제도와 기술을 놓고 보면 기술 경쟁력은 우리가 떨어져서 24위입니다. 12 수준이었는데 이제 24위로 떨어졌고 제도는 좋아졌는데 그래도 58위죠. 문제는 뭐냐? 기술이 아닌 제도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이런 거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은 1단계로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꿔야 되죠. 사물 인터넷, 생체 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작동해서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꿉니다. 말하자면 제 자동차의 위치를 전부 다 올려가지고 클라우드에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드니까 추석날 내려가는데 어느 길이 막히고 안 막히고를 알려주죠. 사실은 다 막힙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예측하면은 너는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고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야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가 스마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도시의 데이터를 모아서 스마트하게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공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스마트하게 만들죠.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기술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리고 수많은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거는 여기 있는 기술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와 공공정보를 올릴 수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인력을 우리가 쉽게 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오프라인 진입 규제와 신상 네거티브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는 이 8가지 규제가 사실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말로만 떠들게 한답니다. 우리는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나라인데 실제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여기 가로막고 있는 제도들이 너무나 많죠. 자, 이 제도들을 보면 클라우드.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과거 사업을 할 때는 물리적 서버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웹 서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어디다 힘을 빼느냐? 남들이 다 할 줄 아는데 힘을 빼야죠. 그리고 진짜 내 사업에 필요한 거는 힘을 많이 못 씁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야, 남들도 다 하는 건 그거는 클라우드에 몰아가지고 다 같이 쓰자. 그래서 우리가 CPU나 메모리나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유하면 이아스, 그리고 OS나 DB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면 파스, 그리고 드랍박스나 오피스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면 사스가 되죠. 이제는 그것도 다 잊어먹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쓰자, 써버리스로 가버립니다. 여기 있는 에어비앤비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기업가치 30조 회사가 됐습니다. 얘들이 전 세계로 순식간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뒷받침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예, 좀 이따 듣게요. 예. 그래서 이 아마존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니까 이 친구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건 자기가 하는 에어비앤비 사업만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제는 핵심 역량에 집중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 우리는 하드웨어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다 다뤘던 것을 이아스에서는 하드웨어는, 그 다음에 파스에서는 미드웨어까지, 사스에서는 전부 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가져오게 되죠. 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을 줄입니다. 줄이는 제일 큰 이유는 피크하고 에버리지 차이 때문에 줄이죠. 소프트웨어 비용, 이건 별거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인적 비용, 인증 비용 등 관리 비용을 줄입니다. 이것도 또 별거 아니에요. 더 큰 거는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죠. 하나는 공유를 통해서. 남들 다 쓰는 거 그냥 내가 일부러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우리는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가치를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앞으로는 융합을 통한 혁신이 더 중요하죠. 이어스에서 우리가 하던 버추얼 컴퓨팅이나 저비용 스토리지, 자,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의 본질 아닙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파스로 올라가서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그냥 실시간으로 동시에 돌릴 수 있고,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고, 이런 이노베이션, 그걸 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과 IoT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융합해서 쓸 수 있게 되면은 메소드 에코시스템이 플랫폼과 데브옵스 툴즈에서 합쳐진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IT 기술을 몰라도 혁신 역량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는 비용, 속도, 확장성, 색상성, 퍼포먼스, 안정성, 보안 인증. 예, 이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 리스트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그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죠. 과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 전기와 똑같이. 그 다음에 신속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스프린터 역할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맨드, 브로드 네트워크, 리소스 풀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사스, 파스, 이아스가 있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모델로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이렇게 돼 있죠.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자, 근데 이걸 넘어서 이제는 새롭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선 아마존을 썼더니 뭐는 좋은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썼더니 또 다른 게 좋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둘 다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둘 다 씁니다. 거기다가 셀즈포스닷컴 같은 사스 서비스를 쓰면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밴더를 쓴다. 또 좋은 점이 또 있죠. 한 밴더에 우리가 종속성을 결핍해 줄 수가 있게. 근데 뭐 풀어야 될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은 또 여기 와 있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풀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온프레미스의 시스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융합하는 구조를 가져가죠. 대표적으로 서비스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스택을 서비스해서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없이 저희 퍼블릭하고 기존의 온프레미스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한테 옛날에는 메모리를 얼마, 그 다음에 CPU를 얼마, 그리고 네트워크 얼마 이렇게 빌려서는데 그것도 필요 없지 않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해주고 결과적으로 과금할게. 이래가지고 이런 서버리스 플랫폼인 아마존의 람다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버슬이나 톰슨 로이터, 자,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는 무려 초당 4,000개 소셜 미디어를 갖고 와서 자기네 다이나모 DB에 집어넣고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서비스를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고 있죠. 자, 앞으로는 뭐냐? 이제는 하드웨어, 미들웨어 이런 거 우리 다 잊어먹고 네가 하고 싶은 사업만 하라는 거죠. 자, 실리콘밸리의 창업의 비용이 줄어든 제일 큰 첫 번째 원인이 클라우드 사업자의 등장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공용 비용이 다 줄기 시작했죠. 그럼 한국에서 나느냐? 한국에서도 우리 국내 업체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펑션. 그래서 여기서 역시 서버리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서비스들이 마이크로 서비스화하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상호 연결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오케스트라이제이션을 하고 쿠버네티스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은주 센터장님이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보화진흥원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의 그 다음 버전이 윙기니 2.0이라는데요. 자, 여기서는 7종 12 버전의 이아스 위에 올라갈 수 있는 파스타를 가지고 10개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10개의 서비스, 8종의 개발 언어지는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CB인사이트가 만든 그림이죠. 주기율표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본문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자, 결론이 이런 겁니다. 그냥 복잡한 거 우리 다 잊어먹자. 그냥 클라우드에서 모든 IT 자원을 활용하면 되니까 내가 IT 사업을 하는데 나는 IT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님 맞아요? 네? 자, 이제 몰라도 IT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처럼 내가 정말 쓸데없는 데 힘을 빼는 일들이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자원은 IT에 속류한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시장이 얼만큼 가고 있는가 잠깐 수치를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트래픽이 금년에 10제타바이트를 넘어설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트래픽이 얼마냐? 9제타바이트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봐서 90%를 넘는 인터넷 트래픽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설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IDC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트래픽 양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클라우드 트래픽입니다. 클라우드 없이는 4차 산업혁명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이 클라우드 트래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세계 시장 규모 이미 작년 기준에 이 300조 수준을 넘었었죠. 우리 돈으로. 근데 한국은 엄밀히 따져가지고 유사 클라우드를 제외했을 때는 아직도 3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0.1%. 우리가 다른 좀 비슷한 거 다 합친다 치더라도 세계 시장이 0.3%가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분야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10분의 1이 안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 규모 자체도 다른 IT 산업이라든지 일반 산업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낮은 수준입니다. 큰 흐름은 뭐 이렇습니다. 트래디셔널 데이터 센터는 줄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늘고 있다. 이런 거죠. 다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거죠. 야, 근데 클라우드에서도 보안 괜찮은 거야? 야, 해킹, 뭐 과부하, 뭐 내부자 실수, 부도덕, 뭐 이런 자원공유 이런 문제 많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의 3대 유형이 있고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기술적 조치가 있고 제도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제는 보안과 인증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죠. 집에 있는 근무가 안전하냐, 은행 근무가 안전하냐, 은행 근무가 안전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보안 인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우리가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뭘 받아야 되느냐? 히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히파 인증 받으려면 되게 까다로워요. 예. 그러면은 이 까다로운 히파 인증을 개별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기업체들이 다 받아야 되느냐? 그거 받는 것도 이거 낭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히파 인증을 받아 놓으면 그거는 면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글로벌 금융 사업을 하고 싶으면 PCI DSS 인증을 받아야 된다. 우리 개별적으로 그걸 다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은 다 이용하는 것.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속도를 올리고 혁신을 하고 새로운 IoT 기술에 우리가 모든 기술을 다 섭렵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고 거기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냥 쓰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인증 받은 거 그거 다 쓰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별적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서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공공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와 온라인의 가상 세계가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융합이 됩니다. 자, 융합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 클라우드의 데이터 호수가 얼마나 커졌느냐. 과거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공유경제 비중이 1%밖에 안 됐어요. 3차 산업혁명에서 3%, 5%가 됐습니다. 현재 20%, 앞으로 2030년에 되면 50%가 될 거라고 얘기하죠. 이게 일자리 50%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서 바뀌는 이 거대한 융합의 혁신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공공 클라우드 성과를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 육군은 90% 라이센싱 비용 줄이고 33% 생산성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미 연방정부는 20조를 줄였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냐? 미 IT 예산의 25%, 적어도 600억 불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대단한 성과인 거죠. 그래서 주요국은, 자, 미국은 작년도에 정부 혁신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런 모더나이징 가버먼트 액션이 가면서 이제는 정부와 예산도 당연히 이제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메일 에이저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2010년 얘기했던 클라우드 퍼스트를 이제는 클라우드 온리로 바꿉니다. 영국은 2013년 얘기했던 클라우드 퍼스트를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다. 그냥 클라우드 퍼스트가 아니고 퍼블릭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고 사스를 더 권장한다. 일본도 2021년까지 모두 클라우드화 시키겠다. 정리하면 거죠. 민간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혁신하고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혁신한다. 이게 큰 공공 혁신의 흐름이죠. 이 흐름에 의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통해 가지고 영국의 G 클라우드, 미국의 클라우드 퍼스트의 마켓, 디지털 호주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예를 보면은 지난 7년 사이에 5.1조의 여기서 새로운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뭘 거래했느냐? 클라우드 마켓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거래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지금 한국의 제도를 보면은 용역 계약 혹은 물품 구매 계약 이것이 정부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스템인데 이것을 서비스 전문의 국가 계약 제도 이게 뭐 정기로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걸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어의 대표적인 예가 있고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보진흥원이 만든 클라우드 스토어입니다. 이름이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에서 CIA는 이미 2013년도에 6억 달러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계약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성과 100억 불 계약을 한다. 지방정부 유타, 미시간, 캘리포니아 뭐 수많은 기관들이 이제는 퍼블릭 IT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CIA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파트너십을 써가지고 2015년도에 2,000개 서비스 중에서 1,000개를 없애버리고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 이것을 와인 업계에서 프랑스 와인보다 미국 와인이 선택된 것을 파리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클라우드 업계의 파리의 심판이 벌어졌다. 왜 그러냐? 쉽고
그리고 안정돼 있고 우수하고 한국의 통합전산센터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자, 미국 2010년부터 시작해서 중점과제가 발표되고 2011년도에 전통적인 피스마가 이제 클라우드의 규제 정보 인증인 패드램프로 전환하면서 작년도 MGT 법이 통과되면서 클라우드 공유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소유에서 서비스로 갑니다. 정부가 뭐를 꼭 사야 된다 이런 예상 구조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소유에서 서비스로 가고 물품 조달도 서비스로 간다. 애저 서비스로 간다. 자, 그럼 한국의 클라우드 국가 전략을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서 정보진흥원과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이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대 과제와 작년 4월 달에 4차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이란 저희 포럼에서 클라우드와 데이터의 개혁 없이는 4차 산업혁명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금년 1월에 과총과 벤처기업협회 공동으로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여기도 서명운동 하신 분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쪽팔릴까봐 손을 들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 4월에 정병국 의원 주최 클라우드 라운드 테이블이 있었고 여기서 큰 방향이 잡히고 또 같은 달에 우리 4차 산업 특위의 장병규 위원장 주재의 규제 해커톤 대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큰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금년 5월에 저희들이 낸 국가 로드맵 보고서를 바탕으로 152개 규제 개혁을 촉구하면서 그중 가장 특별하게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개혁을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7월 달에 정민규 국장님과 노경 국장님이 참석한 클라우드 대토론회에서 큰 클라우드의 방향, 공공 클라우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통령 선언이죠. 자, 대한민국이 바뀌는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뭐 대충 저희들이 주장하던 용어가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활용하고 공공정보는 개방하고 클라우드를 개방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공정보를 개방해서 90% 개방하고 개인정보는 자선화하고 클라우드를 트래픽화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각각 세 가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정보는 주요 부분은 뭐하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공공 데이터는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통제권을 줍니다. 공공정보는 공개하고 개인정보는 개인의 통제권을 준다. 자, 그래서 이 통제권을 주면서 데이터를 무조건 다 개방하면 안 되죠. 분류합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오피셜, 그 다음에 비밀 데이터, 시크리트, 그 다음에 1급 비밀, 탑 시크리트, 세 개로 분류합니다. 자, 영국은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 미국은 이것을 다시 영향도를 가지고 9개로 분류를 하고 호주는 4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대체로 전 세계가 그냥 3단계 분류를 한다. 그럼 3단계 분류의 기본은 어떻게 되느냐? 1등급 정도는 국가보안등급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것은 1등급이다. 그래서 국가안보에 관한 것은 미국도 망분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 망분리를 하죠. 근데 2등급, 개인정보 등급들은 이것은 망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 망분리를 한다. 물리적 망분리가 아니고. 3등급 정보는 이건 공공개방 등급으로 90% 이상 3등급으로 가도록 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류해야 될 방향일 것이다.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보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쓰면 안 되고, 지자체는 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안 쓰고, 공공기관은 3등급은 쓸 수 있는데 이것도 C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CC 인증 자체가 또 글로벌 표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뭐냐면 국정원의 구시대 보안 패러다임 때문에 생긴 문제고, 여기 들어간 예산을 놓고 보면 원래 계획은 금년도에 IT 예산의 40%가 클라우드로 보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금년에 배정된 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부문에 계신 분들이 얼마큼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바로 이 망분리를 통해서 물리적 망분리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미 힘듭니다. 물리적 망분리에다 외부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미국은 클라우드 메일을 쓰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협업 툴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부망은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료를 서보람 과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서보람 과장님은 여기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USB에 보안 통제를 받고 담아가지고 일로 가져가서 여기서 오피스 도구 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관리 통제받아서 일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죠. 업무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죠. 세종시하고 혁신도시에 가 있는데 그 가 계신 분들이 수도권에 와 계신 고위직,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1급 공무원이란 세종시에 하루 계신 분, 2급 공무원 이틀 계신 분. 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서울 와 있는데 뭐로 소통할 거냐?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로 해요? 카톡을 하는데 카톡도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로톡을 하는데 바로톡을 쓸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모든 게 이 비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수십 조가 한국이 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공공정보 개선을 8.3 이전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다 규제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주장하던 내용이고 대부분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정보 개방을 하는데 각 공공부문 보고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익명화시켜가지고 개방해. 그러면 그게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명가공정보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익명가공정보법을 2015년도에 신설하면서 일본이 순식간에 이러한 데이터의 선진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자, 그래서 공동정보 규제 개혁 방향은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봅니다. 첫째, 네거티브 3단계 분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망분리, 물리적 망분리, 개방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개방 데이터 익명화 전문 회사를 도입해라. 90% 개방을 할 때 지금 2단계의 행정 가이드라인을 한 단계로 하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은 선택적 개방을 하는데 개방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니까 개방하지 않았을 때 이유를 설명하고 개방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개인정보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개인정보는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고 옵트아웃입니다. 잘못 쓰면 혼내줄게. 자, 유럽은 익명, 이번에 GDPR에 나오면서 익명 처리는 사후동기, 가명은 사전 규제 이렇게 돼 있고 제식들화 금지, 그다음 자기정보 통제권. 일본도 거기다가 익명 가공 정보라는 것을 더했죠. 자,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전 규제를 하는데 과도한 사전 규제를 하니까 활용이 안 돼요. 거기다가 제식들에 대한 증거를 위협하니까 보호도 안 돼요. 활용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돼요. 그리고 실명정보는 개인통제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내 정보를 내가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 규제와 활용이 어렵고 해외 반출 안 되고 개인의 통제권 문제를 풀어야만 의료보험공단이 비식별 데이터를 공개했다가 고발되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그 의료금융 이런 서비스 산업 불가능, 글로벌 유니콘의 70%가 한국에서 불법화되지 않는 일을 풀어야 될 겁니다. 유럽하고 일본을 보면 유럽은 미국과 경쟁 구도를 가져가다가 저희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서 참담한 실패를 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전무합니다. 아직도 GDP라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해요. 일본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데이터 경제 편입 전략을 가지고 익명 가공 정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한국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방식을 강력 추천했고 이게 국회에서도 특위에서 일본 방식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도 이전, 이후 선언 이렇게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위원회에 관한 문제인데 개인정보 보호만 할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안전한 활용을 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그리고 위원들 구성을 보면은 활용에 대한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익명화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개인정보 규제 방향은 그래서 실명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실명화된 개인정보는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 단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명정보는 옵트인, 사전 동의를 통해서 부분적 활용을 한다. 익명정보는 옵트아웃, 사후 동의를 받고 단 제식대로 하는 가중 제공을 한다. 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네거티브 기조로 전환한다. 자, 클라우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면서 2015년 일본과 같은 시기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만들었죠. 일본은 비약적 발전하는 사이에 우리는 지체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금년 9월에 행안부가 공공 클라우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죠. 자, 세계는 지금 공공부문이 다 민간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얘기할 것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규제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은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의 초고속 성장 클라우드 없이 안 됩니다. 한국의 벤처 글로벌화 클라우드 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 인증 이거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IoT 다 클라우드 활용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데이터 종속성 이거 어떻게 할래? 글로벌 인증과 부족한 오픈소스, 그 다음 국내 사업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종속성 논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활용하되 종속되지 말라. 활용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세계로 나갈 길도 막힙니다. 국내를 막으려고 그러면 세계로 나가는 길도 막힙니다. 그래서 활용하되 종속되지 말라. 이것이 애플리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키즈라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와 멀티 클라우드로 간다. 자, 클라우드 개혁 방향, 그래서 활용 규제, 갈라파고스 표준, 공공시간 망분리를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전과 이후인데 지금 클라우드 부분은 클라우드 퍼스트하고 기술 중립성 문제가 아직까지 확고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언에서 나온 것은 공공부문에서 정부기관을 제외했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과 지자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중앙정부까지 포함한다. 이거 20전 좋아요. 클라우드 4조가, 클라우드 벽 4조가 클라우드 퍼스트의 원칙을 이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법하고 망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니까 이 예외 인정이 바로 클라우드 퍼스트 인정을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21조는 이게 세세한 기술을 우리가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죠. 이게 바젤 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스트와 기술 중립성을 위해서 4조와 21조를 제외한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죠. 자,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 꼭 물리적 망분리가 좋은 거냐? 좋은 점도 있지만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항상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물리적 이동에서 보안 취약성이 또 드러나고 있죠. 자, 그래서 판사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리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보안 인증, 설비 투자, 멀티 클라우드, 또 지방 분권,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교육, 이런 공급 측면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수요 측면에서는 보안의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마중물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형성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4가지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내 클라우드 사업을 끌어올리자. 이제 2장만 남았습니다. 18개 혁신 과제는, 첫 번째가 클라우드법의 4조와 21조, 클라우드 퍼스트와 기술 중립성을 위배하는 2조항을 삭제해라. 그 다음에 20조는 공공부문으로 바꾸고 90% 개방하고 1단계 분류를 해라. 개인정보 개정법은 실명은 통제권, 가명은 부분적 활용, 익명정보는 제식별화 금지, 익명가공정보업체를 만들고 개인정보 활용위원회를 명확히 하고, 공공부문의 스마트워크를 확산해가지고 공공 쪽에서 업무 생산을 끌어올리고, 국가 예산의 클라우드 퍼스트로 가서 현재 자산 취득 기준의 예산을 사용 기준 예산, 정기료와 동일하게 해라. 그리고 클라우드 예산의 목표를 30%까지 가고 클라우드 수요를 촉진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큰 기대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30%로 올라갈 것이다.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2배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총 120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